자, 두 번째 지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지문이네요. 첫 번째 단락 읽을 때 역시 마찬가지 이 글의 화제 무엇일까? 전개 영상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거 잊지 마시고 자, 첫 번째 문장부터 할게요. 통화 정책은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과 같은 경제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 이자율이나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쌤은 이런 거 읽을 때 일단 통화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이 화제일까? 요 생각할 거고 그 다음에 중앙은행이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런 거 읽으면 쌤은 머릿속으로 이런 생각해요. 중앙은행이 주체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평소에 쓰진 않지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가 안정과 같은 경제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 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쌤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자, 물가 안정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뭐가 될 것이다? 경제적 목적 중에 하나일 것이다. 요 정도 생각할 거고 그 다음에 경제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 라고 하는 게 이게 목적인 거죠. 그야말로 이자율이나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 이게 수단이 되겠죠. 그래서 목적은 무엇인 건데 경제적 목적인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수단으로 이자율이나 통화량 이런 것들을 뭐 하는구나 지금 활용하는구나 요 정도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통화 정책 수단인 공개시장 운영은 이라고 돼 있죠. 그럼 여기에서 당연히 일단 체크를 할 거고 공개시장 운영이라고 하는 게 지금 통화 정책 중에 하나니까 이걸 체크하면서 어디랑 맞춰보냐면 얘도 통화 정책이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주체 목적 수단하고 어느 정도 매칭을 시키면서 그 다음을 읽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중앙은행이라고 했으니까 역시 주체겠죠. 민간 금융 기관을 대상으로 채권을 매매해서 금융시장의 이자율을 정책적으로 결정한 기준 금리 수준으로 접근시키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채권을 매매해서 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자율을 채권 매매해가지고 이자율을 지금 정책적으로 결정한 기준 금리 수준으로 접근시킨다 라고 했잖아요. 이걸 읽을 때 수단은 지금 이자율을 뭐 하는 거 조율하는 것이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기준 금리 수준으로 접근시키는 게 목적, 경제적 목적이라고 하는 것과 부합하겠구나 요 정도로 매칭을 시키면서 보는 거죠. 그 다음 중앙은행이 채권을 매수하면 이자율은 하락하고 채권을 매도하면 이자율은 상승한다 라고 돼 있죠. 자, 쌤은 이런 거 읽을 때 애초에 이런 부분 나오면은 바로 그냥 옆에다가 체크를 해요. 채권을 뭐 한다면 매수한다면 자, 매수했을 때 이자율은 어떻게 된다? 하락한다 라고 돼 있죠. 이자율은 떨어진다. 그 다음에 채권을 매도하면 이라고 했으니까 자, 매도했을 때 이럴 때에는 이자율은 상승한다 라고 했으니까 이자율은 상승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자율이 하락하면 소비와 투자가 확대되어 경기가 활성화되고 라고 했으니까 어디에다 이자율이 하락했을 때 여기가 오히려 경기라고 하는 게 활성화가 되고 경기는 활성화가 되고 그리고 물가 상승률이 오르며 라고 했으니까 자, 물가 상승률은 어떻게 된다? 오른다. 뭐 이렇게 체크를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자율이 상승하면 이라고 했으니까 이쪽으로 와야겠죠. 매도 쪽으로. 자, 그러면 경기가 위축되고 자, 여기는 오히려 위축이 돼버리고 그 다음 물가 상승률이 떨어진다 라고 했으니까 물가 상승은 어떻게 되는구나? 떨어지는구나. 그리고 물가 상승은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정리를 해버린 이유는 문제를 풀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이 꼭 뭐가 되게 돼 있어요? 적용이 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꼭 건드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눈에 보이게 왜 읽으면서 그냥 이렇게 체크를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냥 채권을 매수했다라고 했을 때 이자율은 하락을 하더라. 그 다음에 채권을 매도하게 됐을 때 이자율은 상승한다. 우리가 이렇게 읽는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하락을 한 다음에 하락하고 난 다음에 조건을 바로 이렇게 옆으로 내주는 게 아니라 채권을 상승하고 그 다음에 하락 이야기, 상승 이야기 이렇게 약간 번갈아 가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문에서 이런 식으로 뭐 하기도 하지만 체크를 해주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연결을 시킬 수도 있지만 하지만 그냥 더 눈에 잘 띄게 어차피 이 문제 다룰 거니까 문제화 될 거니까 이 부분을 써먹을 거니까 더 눈에 딱 보이게 하자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마련을 해 놓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보여주려고 쌤이 이자율 뭐 이런 거 썼지만 실질적으로 쌤이 필기한다라고 하면은 매수 그 다음에 이자율도 안 써요. 그냥 이렇게 해요. 어차피 이렇게 써도 이자율이라는 건 내가 알아볼 거니까. 그래서 다 이렇게 또박또박 정확하게 쓸 필요는 없는데 하지만 정보를 눈에 보이게 정리를 해두는 연습은 결코 여러분들한테 이거 시간을 버리는 그런 짓이 아니다고 하는 거.
혹은 그 정도 생각을 여러분들도 마저 해주세요. 자, 이와 같이 공개시장 운영의 영향은 경제 전반에 파급된다라고 돼 있는데 경제 전반에 파급될 수밖에 없는 게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거였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앞뒤 이제 매칭시키면서 그 다음으로 이제 갈 거죠. 그 다음 가면서 통화 정책에 관한 이야기일 것 같은데 맨 이 얘기를 하려나? 라는 생각하면서 그 다음.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얻기 위한 요건 중에는 선제성과 정책 신뢰성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요건에 대해 설명을 하는구나. 그러면 선제성, 정책 신뢰성이라고 하는 게 차례대로 나오겠다라는 생각하겠죠. 체크해야겠다. 자, 먼저 통화정책이 선제적이라는 것은 이라고 해서 선제성에 대한 게 지금 위에 나와 있지만 쌤이라면 여기를 체크를 할 겁니다. 왜냐라고 하면 여기에서 바로 이제 개념 나올 거니까. 자, 그래서 이것은 중앙은행이 경제 변동을 예측해서 이에 미리 대처한다는 것이다. 미리 대처하는 것이구나 라는 정도만 지금 일단 체크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 할 때 한 가지 이제 힌트? 여러분들한테 팁으로 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선제라고 하는 말이 이 선이라고 하는 게 먼저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서 선제가 먼저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기억을 조금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거죠. 자,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공개시장 운영을 실시하며 그 효과가 실제로 나타날 때까지는 시차가 발생하는데 이를 정책 외부 시차라고 하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선제, 왜 미리 대처하는지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읽을 때 이게 왜 나왔는가라고 하는 걸 생각하고 마저 이제 확인을 해야겠죠. 자, 왜 먼저 할까? 이거를 결정하고 공개시장 운영을 실시해서 효과가 실제로 나타날 때까지는 시차가 발생하니까 간격이 발생하는구나. 이를 정책 외부 시차라고 하며 이 때문에 선제성이 문제가 된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라는 게 나오는데 자, 이렇게 예시가 나올 때에는 어떻게 읽는다? 앞에 일반적인 원리가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잖아요. 그래서 앞에 나오는 일반적 원리랑 매칭을 시키면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한다라는 거 생각하셔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옆에다 잠깐 체크를 하자면 가령 이런 거잖아요. 여기에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정책이라는 걸 시행을 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쯤에서 효과라고 하는 게 나타나는 거고 이 차이를 시차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요 사이에 이제 간격이라고 하는 것들을 무엇이라고 한다? 시차.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정책 외부 시차라고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예인 거죠. 중앙은행이 경계 침체 국면에 들어서야 비로소 기준 금리를 인하한다면, 그러니까 여기서 침체가 된 상태에서 여기에서 지금 뭐 한 거야? 정책을 시행한 거죠. 어떻게? 기준 금리를 인하하자. 금리를 지금 인하하자라고 하는 걸 시행을 한다면. 그러면 정책 외부 시차로 인해 경제가 스스로 침체 국면을 벗어난 다음에야 정책 효과가 발현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쯤에서 뭐가 날 건데? 효과가 나올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 이미 뭐 했다라는 거야? 침체를 벗어났다라는 거죠. 이때 침체가 벗어난 시점에서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후에 경기 과열과 같은 부작용. 여기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제 경기가 뭐 해줄 건데?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거야? 이미 벗어났으니까 경기는 다시 활성화되는 측면에서 경기 활성화가 다시 일어나는 거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두 개가 합해지다 보니 무엇이 되기 시작한다? 합해지니까 체크를 이렇게 해야죠. 합해지다 보니까 경기 오히려 과열되더라 라고 하는 부작용. 자, 이런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한다. 라고 얘기인 거죠. 따라서 중앙은행은 통화 정책을 선제적으로 그래서 이때 한 게 아니라 이미 진작에 선제적으로 이쯤에 뭘 해야지 지금 시행을 해야지 원하는 쯤에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제대로 효과가 발현될 수 있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단락이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는 아까 얘기했던 선제성 다음에는 정책 신뢰성이었잖아요. 거기에 관한 이야기 하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넘어가야겠죠. 자, 또한 이라는 부분이 붙으면 앞에 나온 것의 대등값. 어떻게 대등이 되는 거야? 통화정책이 효과적으로 실현되기 위한 요건인 거죠. 자, 통화정책은 민간의 신뢰 없이는 성공을 거둘 수가 없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정책 신뢰성이 손상되지 않게 유의해야 한다. 여기 나왔잖아요. 정책 무엇이다? 아까 요 색깔이었으니까 이렇게 할까요? 아이고. 여기에 자 정책 신뢰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손상되지 않게 유의해야 한다. 그런데 라고 하면 화제가 지금 뭐야? 전환되는 거죠. 어떻게 통화정책이 민간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있대요. 견해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부터 그 견해가 몇 가지 나올 거다라는 거니까 체크를 해야겠죠. 자, 경제학자 프리드먼은 이라고 해서 인물 나오면 일단 어떻게 한다? 동그라미. 왜? 얘가 말하는 게 견해 중에 하나일 거니까. 중앙은행은 특정한 정책 목표나 운행 방식을 준칙으로 삼아 민간에게 약속을 하고, 자, 뭘 해야 된대? 특정한 정책, 목표나 운행 방식을 준칙으로 삼아서 민간한테 약속을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를 뭐 해야 된다? 지키는 준칙주의를 주장한다 라고 했으니까 자, 프리드먼이 얘기했던 준칙주의라고 하는 게 일단 뭐가 되겠어? 첫 번째 견해가 되겠죠. 그래서 준칙주의. 포인트를 잡는다면 여기에서 준칙을 삼아서 어떤 상황에서도 이를 지킨다. 그러니까 이건 뭐야? 편하지 않는다. 쌤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를 적어 놓을 거예요. 자, 가령이라고 하는 것도 무엇이니까? 예시니까 여러분들도 뭐 하셔야 돼요? 다시 앞에 나온 일반 원리에 맞춰서 봐야겠죠. 중앙은행이 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민간에게 약속했다고 하자라고 하는 걸 읽을 때 뭐 생각해야 돼? 아, 여기서 말하는 중앙은행이 물가 상승치를 약속한 게 요게 지금 일단 준칙. 그죠? 민간이 이 약속을 신뢰하면 물가 불안 심리가 진정이 된대요. 그런데 물가가 일단 안정되고 나면 그럼 이게 뭐야? 어떤 상황에서도 라는 부분이잖아. 상황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런데 중앙은행으로서는 이제 경기를 부양한다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지. 안정이 됐으니까. 문제는 민간이 중앙정부로서 민간이 비일관성을 인지한다면 비일관성이 뭐야? 쟤네 왜 처음하고 입장이 달라? 라고 생각한다면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다는 점이다. 그러면은 신뢰가 훼손된대. 준칙주의자들은 이 경우에 중앙은행이 애초에 약속을 일관되게 쭉 지켜야 된다라는 게 반드시 뭐야? 계속 한 번 정한 준칙을 유지해야 되는 거니까 물가 상승률이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밀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융통성이 좀 없네요. 그죠? 그러고 나서 단락이 끝났다라는 건 그 다음 단락에는 이제 다른 견해가 나온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다음 확인할 때 그러나 나오는 부분에서 대조. 자, 다른 견해 나올 것이다 라는 생각해야 되고 민간이 사후의 결과만으로는 중앙은행이 준칙을 지키려 했는지 판단하기가 어렵고 중앙은행의 준칙을 지킬 것에 강제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게 지금 뭐가 되는 거야? 사후 결과만으로 준칙을 지키려고 했는지 판단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 자, 그 다음에 준칙을 지킬 것을 강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인해 다른 지금 견해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준칙주의에서 이제 다른 견해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 그 다음 두 번째가 되겠네요. 준칙주의와 대비되는 재량주의에서는 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체크를 해야겠죠. 자, 재량주의. 아까는 준칙, 얘는 재량. 경제 여건 변화에 따른 신축적인 정책 대응을 지지하며 준칙주의의 엄격한 실천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반박을 하는 거죠. 아울러 준칙주의가 최선인지에 대해서도 물음을 던져요. 과연 그게 최선이니? 예상보다 큰 경제 변동이 있으면 사전에 정해둔 준칙이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의 신뢰성은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 중앙은행이 반드시 준칙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게 어느 쪽이다? 재량주의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재량주의라고 하는 부분은 준칙주의하고 가장 뭐가 되는 거? 결정적인 대조되는 부분. 얘는 뭐 할 수 있다? 신축적인 정책 등을 지지한다. 그러니까 뭐야? 편할 수 있다. 여기 있는 표현을 그대로 가져도 되지만 쌤이 이야기 더 쉽게 표현을 단순화시키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준칙은 변하면 안 돼. 재량은 변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입장이다. 라는 것까지 보게 되면 지금 요 지문을 읽어낸 거죠. 오토바이가 갑자기 막 지나가네요. 자, 여러분들 보게 되면은 그래서 이 지문을 읽었을 때 머릿속으로 일단 뭐가 나와야 돼요? 통화정책에 관한 지문이었다라는 점. 통화정책이라고 하는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이 주체가 돼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자율 이런 것들을 뭐하는 거? 조율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할 때에는 먼저 선제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그리고 이런 정책의 신뢰성이라는 게 바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럴 때 준칙을 지켜야 된다.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입장으로 나눠진다라고 하는 것 정도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지문 읽었으니까 문제를 해결해야겠죠. 문제. 23번 문제 나왔습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할 때 경제학자 병이 제안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돼 있고 보기를 봤더니 3분기 동안 중앙은행
기준금리가 4%로 유지되는 가운데 라고 했으니까 정보는 체크를 해야겠죠. 기준금리가 4%구나. 다양한 물가 변동 요인의 영향으로 물가 상승률은 아래 표와 같대요. 그리고 물가 변동 요인은 관련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물가 상승률을 확인을 해야겠죠. 2%, 그 다음 3%, 3%. 그 다음 밑에 드디어 경제학자 병이 나왔어요. 1월 1일에 위표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었고 1월 1일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시작점에서 뭐 했었어? 예측을 한 거죠. 자, 그리고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물가 상승률은 매 분기 2%로 유지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어. 그럼 2% 유지되고 있는 게 지금 얘밖에 없네요. 그렇죠? 그럼 얘네들은 전부 다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소리겠네. 자,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고려한 선제적 통화 정책을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대. 자, 어쨌든 선제적으로 뭐에 통화 정책을 제안했대요. 그래서 경제학자 병의 고려 사항이라서 봤더니 기준 금리가 4%부터 이만큼 변하면 자, 4% 지금 현재 4%였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 변화하면은 물가 상승률은 각 분기 값을 기준으로 이 정도 달라진대요. 그리고 기존금리 조정과 공개시장 운영은 1월 1일과 4월 1일, 그러니까 기간이 여기니까 여기와 여기에 지금 시행이 된다라고 돼 있고, 정책 외부 시차는 1분기. 이게 나온 이유는 한번 하고 난 다음에 효과가 발생하는데 1분기가 걸린다라는 거죠. 자, 기준 금리 조정에 따른 물가 상승률의 변동 효과는 1개 분기 동안 지속이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니까 뭐 이렇게 퍼센트 간의 차이를 말한다라고 하는 게 나와 있으니까 이건 그냥 눈으로 쓱 읽고 그러고 나서 이제 봐야 되는데, 근데 이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먼저 해볼까요? 지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기준금리가 4%대야. 그러니까 이건 전부 다 4%라고 했을 때 기준금리가 4%라고 한다면 이제 물가 상승률 2%. 이게 기준금리 4%일 때 지금 3%, 마찬가지 4%일 때 3%라는 소리잖아요. 근데 뭘로? 2%로 유지를 해야 한다고 했어요. 자, 2% 유지를 해야 한다 했을 때 얘는 안 건드려도 되는데 얘랑 얘는 건드려야 한다는 소린 거죠. 그렇죠? 어떻게? 1%씩 내려야 되는 거잖아. 그럼 물가 상승률을 떨어뜨려야 한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기준금리가 물가 상승률 1%를 뭐 하려면 이렇게 떨어뜨리려면은 이만큼 뭐 해야 된대? 변해야 된대. 그러니까 이만큼 상승 아니면 하락이라는 소린 건데, 우리가 지금 옆에 지문 이렇게 정리를 했었잖아요. 물가 상승률을 어떻게 하려면 지금 요 정보죠? 낮추려면. 그러면 이자율을 어떻게 해야 된다? 높여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1%를 낮추려면 이만큼을 지금 뭐 해야 되는구나, 높여야 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외부 시차가 지금 1분기니까 이때 시행하면 이때 효과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를 뭐 하려면 낮추려면 이미 요때 시행해야 되고, 그리고 얘를 낮추려면 이때 한 번 더 시행해서 이때 효과가 나와야 된다. 여기와 여기를 건드려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와 여기를 건드려야 되는데 지금 보다시피 물가 상승률을 아까 어떻게 해야 되니까 낮춰야 되니까 낮추기 위해서는 이자율을 올린다. 이자율을 얼만큼 올려야 돼? 이만큼 올려야 한다라고 하는 게 나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금리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건데 4%인데 여기서 기존금리에 1.5를 더해야 되니까 4점이 나오면 안 되죠. 쌤이 문과여서 그래요. 자, 문과 애들도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죠? 자, 4에서 1.5면은 여기가 5.5%로 지금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러면 얘가 뭐가 될 거고, 얘가 2로 떨어질 거고, 2%로. 그리고 이때 이게 4%일 때 맨 3%이니까 계속 5.5를 유지를 해야지 얘가 또 뭐 하겠어? 2%로 떨어지겠죠. 그러면 지금 결론 나왔네. 어떻게 해야 된다? 5.5%로 올리고 유지한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걸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봤더니 찾아야 되는 게 맨 첫 번째 거 아니고, 그렇죠? 두 번째 거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기에 인상하고 그 다음에 이나 아니죠. 답은 5번이겠다. 그렇죠? 이 정도로 인상하고 그거를 유지를 해야지 지금 뭐 한다? 쭉 지켜진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이미 뭐 할 수 있는 거니까 밑에 걸 보기 전에 우리가 해버릴 수 있는 거니까 밑에 거를 하나하나 따지기보다는 차라리 먼저 해버리고 정답을 찾는 방법이 있겠죠. 자, 그래서 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은 어디냐?
기억이 여기 준칙주의, 그쵸? 그 다음에 니은이 재량주의. 그리고 우리가 정리한 거에 의하면 준칙은 변하지 말아야 된다. 재량주의는 변할 수 있다. 자, 그러면 1번. 기억의 준칙주의에서는 중앙은행이 정책 운용에 관한 준칙을 지키느냐, 경제 변동에 신축적인 대응을 못해도 이는 바람직한다. 바로 정답이 나왔네. 그쵸? 왜? 준칙주의는 변하면 안 된다.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면 안 된다라는 거니까 준칙을 지키느냐고 상황이 변해도 뭐 하는 거? 그걸 그대로 밀고 나간다라고 하면 그걸 바람직하다라고 보겠죠. 그래서 1번 적절. 그럼 나머지가 왜 적절하지 않은지를 좀 볼까요? 자, 이번에 니은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 거고 재량주의라고 할 수 있을 거고 재량주의는 중앙은행이 스스로 정한 준칙을 지키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본다. 아까 강제할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X라고 봐야겠네요. 자, 3번 기억에서는 니은과 달리 정책 운용에 관한 준칙을 지키지 않아도 이건 바뀌었네요. 그렇죠? 이렇게 바뀌었어. 자, 4번. 니은에선 기억과 달리 통화정책에서 민간 신뢰 확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무슨 소리예요? 정책 신뢰성을 손상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 둘의 공통점. 그런데 이제 다만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의견이 살짝 갈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니은에서는 기억과 달리 니은과 그 다음에 기억 모두 확보를 중요하게 여김이라고 했죠. 중요까지. 자, 그 다음 5번. 니은에서는 기억과 달리 경제상 변화에 대한 통화정책 탄력적 대응이 효과적이라고 보니까 약간 바뀌어도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기억과 달리도 일단 지워버려야 되고 니은에서는 탄력적 대응을 해야 한다. 이렇게 가야겠죠. 자, 그래서 24번에 1번까지도 해결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5주차에 해당하는 독서 지문이 끝이 났죠. 쌤이 여기에서 이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5주차 독서가 너무 늦었어요. 그쵸? 쌤이 지금 내신 기간이어서 그걸 하다 보니까 병행을 하다 보니까 깜빡했어요.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요. 다음에 안 늦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이후에 바로 6주차 문학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이게 딱딱 맞아 떨어졌어야 되는데 쌤은 이제 문학을 찍어놓고 내가 5주차 하고 6주차 다 했지?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거 7주차니까 조금 여유가 있네? 라고 혼자 그렇게 착각을 깜짝 놀랐어요. 자, 바로 우리가 7주차죠? 7주차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문학에서 봐요. 안녕.